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보네요. 이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순환이 계절적인 측면으로 비유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이순환 개념을 한 25년 동안 제가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계절적 측면에서 보면 한절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험적 관점에서 보면 명확하게 목적 자체를 규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애매해서라기보다는 목적적 측면에서의 충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환이 한절기다라고 제가 비유를 해보면, 이순환의 성격은 원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서 이순환을 들었다면 이 두 개의 성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아마 강사분들이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순환의 의미는 지나온 것에 대한 정리의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즉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예비나 일순환 단계적인 측면에서 일정 정도 내용 정리를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때 내용 정리는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논의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순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미래적 측면은 대부분이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례의 측면이 강하고 이제 현실로 나아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넘어서 현실로, 이런 식의 느낌인 건데, 보통 행정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사례 분석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비 일순환이 보통 이론적인 측면에서 학설이나 판례 자체를 정리를 하고 이순환에 들어가면서 사례에 적용한다, 이런 식의 느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두 개의 성격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행정법인 것 같고요. 거기서 경제학의 이순환은 미래적 성격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예비 일순환을 통해서 기출문제의 범위적인 측면에 정리를 하고, 이순환에서 예상문제적 관점의 일종의 징검다리 성격으로 보통 연습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기출문제를 넘어서 응용문제로 넘어가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행정학이나 정책은 어떠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나 행정법에 비해서 정책이나 행정학이 오히려 두 가지의 목적적 측면의 충돌이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2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항상 매년 다르게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다르게 적용한 이유는 매년 학생들의 상태가 달랐다 해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적인 측면이 제 개인적인 평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예비 일순환을 돌았을 때 개인적인 평가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 점검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고 느낄 때는 예비 일순환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좀 마무리하는 느낌, 즉 이론적인 측면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비 일순환의 상태 자체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미래적 관점에서 사례 중심으로 들어가요. 보통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사례. 행정법은 사실상 기출문제를 적용하는 사례의 측면이 강한데, 행정학의 측면에서는 최신 사례, 최근 사례 이런 식의 논의죠. 그래서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 2015년을 관통하고 있는 한국 행정 현실적 관점에서 기존의 기출문제의 범위적 측면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례가 부합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예요. 네, 최근 5년 정도를 제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래로 가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 5년은 거의 대부분 과거적인 측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피셋에 대한 부담도 마찬가지고 2차 과목에서 경제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행정학의 예비 1순환에 대한 서의 복습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로 나가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서 정리하는 방식을 제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차 자체를 그대로 다 반영해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미래로 가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상당히 다양한 패턴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서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과거적 측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기출문제적 관점에서 빈도가 높은데 당신의 수업을 통해서 내가 잘 안 들어온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 통해 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매일매일 보내도 좋고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보내도 좋고. 그래서 보내주면 최대한 과거적 관점에서 반영을 해서 언급을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 개개인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측면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점에서 기존에 강의했던 것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근데 좀 중요한 파트였으면 좋겠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파트는 그냥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이 정도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라고 보내주면 그 파트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도에 맞게 배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미래적 측면으로 완전히 가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자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1순환 자료가 절반 정도가 같이 겹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자료 나눠주면 워낙 읽지를 않아요. 오늘 저도 뭐 읽으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절반 정도가 1순환에, 저 개인적으로는 1순환서부터 해서 사실은 사례를 나눠주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여러분 학습에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측면에서 절반 정도는 서로 집어넣은 내용이고요. 가장 최근 논의들이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1순환의 내용들인데 두 개 모두가 현실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현실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현실이 강하다는 건 사실상 응용의 측면이 강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기본을 넘어서의 부분이 강하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제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 이런 식의 주제가 시험적 관점에서 예상 문제에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에 대한 일종의 예측 문제예요. 근데 뭐 이론이 정리가 안 되는데 현실적 측면이 들어오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저 과거적 측면을 오늘은 좀 전체 리마인딩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었어요. 네, 이런 주제를 조금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16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토요일 날을 또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회차적 측면에서 뭐 한 13회 정도의 가성 상당히 빡빡한 거예요. 한 내용인데 구조 하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 개관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예비 1순환 때의 내용 자체를 뭐 전체는 다 떠올릴 수 없지만 플로우적 관점에서, 흐름적 관점에서 어떤 주제가 있었지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고요.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오늘 자료는 도대체 로쿠스가 어디에 있을까, 또는 뭐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자료부터 좀 잠깐 볼게요. 1페이지에 내용이 있고, 통상적으로 행정 교수님들이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기고를 좀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교수님들의 논의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장 교수님들의 입장 자체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1페이지에 나온 오철호 교수님 논의인데,
플랫폼 정부라고 해서 뭐 그 자체가 플랫폼 정부의 주제 하에서 상당히 다양한 변주가 일어나서 전자정부로 대표되는 정보화 논의라고 꼭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동일한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고 계신데, 가장 최근 논의가 1페이지입니다. 한국 행정 관련돼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잘 캐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쩌리 교수님 논의 자체가. 그 점에서 내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행정학계 전체적인 측면을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수님들의 문제의식적인 측면이 어떤 사례에 꽂혀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가 지금 좀 읽어보시면요. 두 문화의 충돌과 한국 행정의 숙제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문화가 충돌되어진다. 이걸 왜 가져온 걸까에 대한 논의인데, 하나를 좀 다 봤으면 좋긴 한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 찰스 스노우의 논의가 나와요. 객관적 행정학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학자이긴 한데, 두 문화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과학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The Two Culture라고 해서 1959년에 발표되었던 강연이죠. 그래서 이때 이 두 문화의 포인트는 소통의 단절을 기본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 소통의 단절에 두 문화가 핵심적으로 뭐냐?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몰이해,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재적인 측면을 그래서 과학적 관점에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또는 사회과학적 측면의 논의인 거죠. 그래서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 간의 관계에서 양자 간에 일종의 벽이 있다, 카마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몰이해와 의사소통의 부재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국학자예요. 영국 사회의 지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필요한 내용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내용 자체가 행정학은 그래서 약간 좀 박학다식, 잡학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찰스 스노우의 논의는 행정학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학자고요. 특히 문화론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론이든 정치문화론이든 행정문화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문화론자들의 입장에서 이 두 문화론 자체는 상당히 바이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엇에 대한 무엇만, 대칭 구조만 나오면 이 두 문화론의 문제의식은 상당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일종의 충돌의 논의죠. 그러니까 문화는 뭐 기본적으로 가치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치의 충돌의 문제가 기본적인 틀인데요. 그 점에서 뭐 이익보다는 가치적인 측면의 충돌을 설명을 할 때 찰스 스노우의 논의에서 두 문화론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의 측면에서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그게 포인트예요. 2023년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서 이 갈등의 문제인데, 의료계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에 대한 논의죠. 이 정책 갈등적 측면을 문화론적 측면으로 지금 분석을 한 건데, 두 문화론의 논의고요. 그럼 행정부의 시각과 의료계의 시각의 충돌의 논의. 재미난 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지금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내용을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꽤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응용도 가능하죠. 정부는 지역 의료의 불균형의 해소라는 걸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의료계는 인력의 수급 방식과 질 관리. 그래서 의정 갈등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최근의 갈등 관리의 사례라서 뒤쪽에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의정 갈등의 논의. 의정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정 갈등 사례가 하나가 있을 때 이걸 정리를 잘 해두시면 상당히 다양한 포커스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의정 갈등 사례는 하나의 로커스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를 포커스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단 여기서는 지금 뭐로 들어가 있지만 문화론적인 지면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럼 이념적인 지면의 갈등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문화적인 충돌의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논의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의정 갈등 사례를 문화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행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목적과 의료계의 가치적 지면의 일종의 충돌의 논의죠. 이 과정에서 부처 간의 견해차도 명확했다. 의정 갈등 사례에서 그러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외에 행정부 안에서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행정부 안에서 다시 이런 식의 논의겠죠. 그럼 부처 간 갈등의 영역이죠. 그래서 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축이 있고, 또 하나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나 교육부의 측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보면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과학적인 합리성, 사회적인 타당성, 그리고 행정현실 간의 충돌의 문제, 특히 그래서 교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공계 출신 전문가하고요, 사회과학적 훈련을 받은 정책 담당자 간의 시각 차이예요. 그래서 이 논의들은 뭐가 기본적으로 의정 갈등 사례에서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 정부 민간인데요. 민간 간 갈등 사례죠. 정부와 민간 간의 논의고, 이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의 논의도 있는데, 독특하게 교수님이 논의하고 있는 건 재미나게도 인공계 출신의 전문가하고요, 사회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정책 담당자, 이 정책 담당자가 기반하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은 사회과학이 기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공계 출신의 전문가라고 하는 건 이 부분 내포하고 있는 거의 본질은 사실은 뭘까요? 한국적인 현황을 저희가 봤을 때 현황적 관점에서 정책 결정의 측면에서 보면, 특히 행정부 내 집행부 내에서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논의인데 일반직하고 기술직 논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등 문제죠. 정부처 내에서도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등,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논의가 됐던 게 그게 두문화론이라는 틀이었죠. 그래서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재밌어요.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이공계 출신 비율이 37% 정도, 한 3분의 1 정도죠. 대부분이 여전히 행정학이나 법학 등 인문 사회 계열 출신들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고도화되어진 기술의 이해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틀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뭐의 문제죠, 이건? 이렇게요. 인사행정론적인 측면에서 공직구조의 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위의 틀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여전히 한국 공직이 뭐예요? 계급제적인 측면에 입각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계급제거든요. 이렇게요. 계급제가 추구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반 행정가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논의가 되어 있는데. 그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사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저희가 변형시킬 수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응용인데요. 최근에 행정학에서 응용까지를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전문 행정가거든요. 이렇게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성은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뒤쪽의 내용 자체를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제 37% 정도라잖아요? 3분의 2 정도가 여전히 위쪽이고요. 3분의 1 정도가 아래쪽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AI죠. 되게 표현이 재밌어요. 기술과 정책 간의 해석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이렇게 돼 있죠. 현장의 실행력이 약화되고 국민 신뢰가 흔들린다. 저 개입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의 논의. 결국 인사행정론적인 주제라는 게 밝혀진 거죠. 로크스가 인사행정이구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정부라는 전체 주제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플랫폼 정부의 가장 본질적인 기술적 기반 자체가 AI를 얘기하고 있고요. AI 시대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거거든요. AI 시대에 요구되는 게 두 개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고요.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램인데, 기술의 발전과 인권의 보장이죠. 기술의 발전이 아래쪽이 강조하는 걸까요? 이공계 출신들이. 이건 뭐의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명이죠.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화 사회 접근에서 명암의 논의인데, 이게 명의 측면이죠. 그래서 이게 암의 측면이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은 정보화예요. 그래서 행정환경의 변화적 관점에서 정보화를 좀 다루고 싶은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될까에 대한 논의인데, 명이 있고 암이 있다. 이건 제가 예비 때부터 잠깐 얘기한 적이 있죠. 뭐의 충돌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프레임의 충돌인데, AI 시대에 프레임이 충돌한다. 프레임의 핵심은요, 명의 측면에서 지능, 이렇게 얘기했고요. 암의 측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고요? 보호. 지능과 뭐의 문제죠? 보호의 문제죠. 지능과 보호 간의 프레임의 충돌의 논의. 따라서 기술 발전은 산업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인권의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권의 보장의 본질은 뭘까요? 뭐 AI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암의 측면을 대표적으로 제가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첫 번째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였죠. 이게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개 중에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둬라. 디지털 디바이드, 격차 문제라고 했어요. 이게 AI 격차 또는 디지털 격차 또는 정보 격차, 뭐가 더도 마찬가지긴 한데 데이터 격차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격차야 초중고등학교 때 많이 느끼죠.
데이터 거지가 되면 이제 답답해지는 건데, 엄마한테 손 벌리고, 뭐 아빠한테 손 벌리고, 뭐 보내줘, 뭐,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또 어쨌든, 이게 암의 측면의 본질이 뭐죠? 기술이 아닌 뭘 다룬 거야? 사람을 다룬 거야, 사람. 사람의 논인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적으로 그려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명과 암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고, 인권의 보장의 보호죠. 이 논의는 그럼 뭐하고 연결될까요? 가장 최근 논의로 보면 쿠팡 사태죠. 쿠팡 사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관점에서 내일 만약에 답안을 써야 된다면 이 논의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본다면 전형적으로 뭐 쿠팡 사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뭐가 유출되는지도 사실은 뭐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아요. 뭐 일단 절반 정도는 다 유출이 됐다고 이미 뭐 판단이 되어진 거고, 뭐 주소까지 지금 현관, 공동 현관 번호까지 지금 다 털린 상황인데, 구조적으로. 단지 안 털렸다고 해서 우기고 있는 건 뭐인 거고요? 결제. 돈 빠져나가는 거. 이거 지금 안 털렸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쿠팡 사태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죠. 그 어떻게 보면, 그죠? 편의성의 측면에서 보면 정말 편하잖아요. 로켓 배송도 마찬가지고, 새벽 배송 대표적인 논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이 가지고 있는 편의성이에요. 이 명의 측면인데. 이게 진행되어질수록 편리해지겠죠. 근데 반대급부적인 측면으로 뭐 계속적으로 불안한 거죠. 개인정보 보호라는 걸 생각하면 프라이버시의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다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접근 격차를 넘어서 활용 격차의 문제가 부각되었지만 이게 일종의 디지털 디바이드로 대표되는 AI 격차, AI 디바이드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해서 얘기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건 뭐의 문제예요? 효율성의 논리네? 이런 식의 논리고. 이렇게 가면 이건 뭐가 된 거죠? 이건 형평성의 논리네. 그 가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효율성의 논리야. 다른 말 표현하면 시장의 논리거든요. 이건 형평성의 논리네. 결국 이게 지능 프레임과 보호 프레임의 충돌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은 이 두 개의 충돌로 귀결되어져요. 뭐가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정학이 가지는 장점인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하나를 정확히 잡아두면 그죠? 응용의 문제에 그치는 거죠. 이게 어떤 영역이든 다 똑같은 문제야.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쿠팡 사태든 SKT 사태든 어떤 식의 논의가 들어오든 간에 다 동일한 축이거든요. 분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논의는 그래서 결론적인 측면에서 1페이지 제일 아래쪽이 일종의 처방인데요. 항상 마지막은 처방을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출발점에서 찰스 스노우의 논의에다가요,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에 묻고 답한다의 측면에서 보면 서론 결론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주제가요. 그래서 찰스 스노우의 논의는요, 서론 결론 또는 2번 대목차의 1번 중간 목차로 보통 지칭되어지는 열쇠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쓰임새가 많아요. 특히 결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요. AI 시대의 정보라는 게 기술로서만 완성되지 않는다.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정책과 과학과 인문이 결합되어지는 통찰이 미래행정의 핵심 경쟁력일 거다. 이 점에서 한국 행정에서 찰스 스노우의 경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의 문제다. 이게 단순하게 AI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죠. 갈등적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칸막이적인 구조가 나오면 언제 어디서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 쓸 내용들, 결론에 쓸 내용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론 노트, 뭐 결론 노트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양자의 측면 모두에서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블록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해두실 수 있는 게 이 찰스 스노우가 제시했던 두 문화론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화론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래서 갈등, 충돌의 영역이라면 일반화해서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찰스 스노우가 얘기했던 두 문화론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 자체가 가질 수 있는 함의, 즉 문제의식, 이 일종의 찰스 스노우의 경고인데요. 이게 한국 행정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결론적 관점에서 쓰기가 참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보통 저기 신문기사를 보는 이유는요, 서론 결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의 측면에서 각 로커스적 관점에서 또는 포커스적 관점에서 이런 식의 서론 결론이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뭐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잖아요. 왜? 시간적 측면이나 공간적 측면에 구애를 받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 정리를 해두세요. 서론 결론에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서론 노트, 결론 노트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논리가 나왔을 때 제가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기술 결정론적인 관점이 있고, 뭐 AI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 구성론적 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논리는 기술 결정론에서 사회 구성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기술이라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수단이에요, 수단. 기술은 수단이고 목적은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기술이어야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관계 논의할 때 정치 우월성의 원칙이 기본이듯이 기술과 인간의 논의를 할 때 당연하게 기술은 수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기술 결정론에서 사회 구성론으로 뭐 정보체계론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워낙 많이 쓰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AI 정부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달려있다. 그게 돼 있죠. 한번 잡아보면 이런 식의 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뭐 하나를 가지고 들어온 김에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자, 우리가 로커스 또는 포커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드레스 주소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내용이 주소에 어떤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에 대한 확인이죠. 일단 출발점에서 오철 교수님 논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환경의 변화예요. 환경이 변화한다. 환경이 변화한다는 건 저희가 정책적으로 표현한다면 판의 문제죠. 그래서 이 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과 공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든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문제가 어떤 판 위에 있느냐예요. 어떤 판 위에 있느냐에 대한 논의고, 이때 판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횡적으로 흐르고 공간은 종적으로 벌어져요. 판에 있어서 판의 본질은 그럼 뭐가 되죠? 일종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의 보편성은 기본적으로는 영미죠. 뭐 유럽까지를 논의하는 건 인사행정론 정도의 흐름인데, 그렇게 본다면 판이라는 건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의라는 일단 공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규정의 문제거든요. 판의 규정의 본질은요, 현재 여기에서 이런 논의인데, 여기에서라는 건 저기에서와 비교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예요. 근데 저쪽 입장에서는 저기에서죠. 그러니까 이 보편성의 포인트는 저기에서, 이게 포인트, 저기에서. 뭐 답안에 쓰실 내용은 아니에요. 단지 분류를 하는 건데, 매핑을 잡을 때, 즉 초안을 잡을 때, 자, 저기에서와 여기에서의 문제야. 여기에서는 한국이겠죠. 한국 행정의 특수성일 텐데. 그러면 저기에서는 영미행정인가 봐. 에 대한 논의고. 거기다가 시간적 흐름이 있어요.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겠죠. 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사실은 뭐 과거 미래와 이론 현실의 다른 식의 표현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논의가. 이게 판의 문제고요. 판의 문제에서 판 자체를 어떻게 짜느냐에 치면은 현재 여기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에서와 여기에서에 대한 부분인데, 축으로 보면 물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의 역사적 맥락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죠. 과거라는 건 이쪽에서의 과거도 있고 이쪽에서의 과거도 있으니까요.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그 맥락의 차이에 따라서, 즉 과거의 맥락의 차이인데 정확히 하면 시간적 맥락의 차이예요.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공통적으로 저희가 수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보편성이든 특수성이든 저기에서든 여기에서든 현재. 그럼 현재의 측면에서 여기에서든 저기에서든 판의 시간적 측면의 현재인데요. 이걸 분석하는 게 통상적으로 맥락 또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시하고 미시로 보통 써요. 그러니까 예비 1순위한테 계속 반복했던 걸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거시적인 환경이 있고 미시적인 환경이 있죠. 저기에서든 여기에서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간적인 현상인데, 이게. 이걸 제가 환경 또는 맥락이라고 해요. 물론 이때 환경과 맥락은 행정이라는 현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환경과 맥락이겠죠. 행정 환경 또는 행정의 맥락. 정치학에 들어가면 일반인적 입장에서 당연하게 정치 환경과 정치 맥락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동일한 사회과학적 측면이기 때문에 뭐 사회학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논의는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측면에서 거시적인 틀과 미시적인 틀, 거기에 비해서 정치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행정학의 일종의 지체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거시 환경은 더하죠. 제가 행정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거시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학에서 분석하고 있는 거시 환경적 틀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적 지체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임 렉인데, 왜? 정치학은 이미 저기 가고 있는데 행정학은 왜 뒤에서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학이라면 저 거시적 판은, 그죠? 완전하게 바뀌잖아요. 왜? 국제정치적 측면으로 들어가니까요. 이건 뭐가 되고요? 신냉전 또는 탈냉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여전히 행정학은 여기에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이죠. 탈냉전.
근데 저희 신냉전 시대로 들어간 거 이미 신냉전 시대로 들어갔거든요. 신냉전 또는 탈냉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정책은 이미 벗어나고 있죠. 뭐 포스트 뭐예요? 신자유주의화가 논의가 되고 있는 포스트인데 포스트 신자유주의화 신자유주의 이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탈냉전과 신자유주의를 추동했던 환경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신냉전과 포스트 신자유주의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재미난 현상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거시환경론인데 거시환경론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시대 탈냉전의 신자유주의화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봉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봉건의 의미는 뭐예요? 무빙 업, 무빙 다운.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세계화. 아래로 내려오면 지방화. 두 개 합하면요? 세방화. 근데 세방화의 추세는 상당히 많이 꺾여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근데 하나는 여전히 살아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저게 뭐예요? 정보화죠. 정보화인데. 예비 때 보면 거시환경 할 때 제가 추동하는 게 있고, 푸시하고 있는 팩터가 있다. 푸시 팩터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정보라고 했어요. 기출문제 1페이지, 2페이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죠? 1페이지, 2페이지로 들어왔어요. 기출문제에. 이게 환경의 변화잖아요. 행정환경의 변화는. 근데 이게 한물 같거든요. 하나 빼놓고 한물 같는데, 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간 건 아니죠. 왜? 저 거시환경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게 신중세라고 얘기를 했었고, 신중세라는 건 중세적 상황이 새로 부각됐다. 디불이라는 학자가 신중세라고 했다. 이때 헷갈리지 말고 이때를 신중세라고 했어요. 신중세. 신중세라는 건 중세가 다시 부각됐다는 거죠. 중세는 이렇게 하는 세계정부와 이렇게 하는 지방정부가 사이에 낀 중앙정부의 힘이 약했던 그걸 저희가 중세라고 하는데 중세 이후엔 뭐가 있죠? 교황권, 교황. 이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영주. 중간에 껴있는 게 누구죠? 군주. 이거인데 이게 이렇게 힘이 빠지고 이렇게 힘이 빠져요. 이게 중세거든요. 이 중세를 근대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대의 포인트는 뭐였죠? 힘의 집중이라고 했죠. 이렇게 기억나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렇게 가져오게 만든 게 베스트팔리아 조약에 따른 베스트팔리아 체제. 근대 국가죠. 근대 국가에서 가져왔잖아요. 교황권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국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국왕권의 강화는 영주권으로부터 뭐요? 국왕의 권력이 강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구조인데 재미난 게요. 이게 신중세가 됐다는 건 이 근대적 관점의 이 집중화가 다시 뭐예요? 분산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이 분산되게 만드는 힘의 위쪽을 저희가 세계화라고 하고 아래쪽을 지방화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방화. 두 개 합쳐서요. 세방화. 세계화 플러스 지방화. 세방화. 그리고 칼리제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재미난 게 1페이지, 2페이지의 내용은 여전히 그죠? 시간적인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출제를 안 하거든요. 세계화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지방화도 그럼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판이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특수성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지방화가 계속 강조가 돼요. 지방화가 강조가 되는군. 그러면 두 개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이렇게 나머지는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1,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환경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때 거시적 환경은 2008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또는 2010 유럽발 재정위기라는 표현을 같이 묶어서 쓰기도 합니다. 유럽발 재정위기죠. 피그스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게 팬데믹이었어요. 팬데믹. 이 두 개를 거치면서 거시적인 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세계화가 출제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의 세계화인데, 이게 쇠퇴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신자유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쇠퇴인데, 그러니 이걸 지금의 관점에서 행정학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논의인데, 아직까지요 이런 식의 거시적인 환경에 전 세계사적인 차원의 변화를 반영하는 행정학의 논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시간적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적인 지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학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이때든 지금이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흐름, 이게 뭐죠? 정보화예요. 정보화인데, 그러니까 정보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지 정보라는 이 현상적 측면이 어떤 기술에 의해서 뒷받침되느냐의 차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또는 저기에서 현재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의 기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뭐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4차 산업혁명. 왜? 이건 아직까지 5차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4차 산업혁명이 모든 걸 규정해요. 그럼 정보화는 제4차 산업혁명이구만. 이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이 정보화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 거죠. 기술을 두 축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초연결화 기술이 있고 초지능화 기술이 있다고 얘기했고, 특히 제3차 산업혁명과 구별되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을 논의할 때에는 초지능화 기술이 핵심이에요. 초지능화 기술이 3종 세트였잖아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핵심은 뭐예요? AI죠. AI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정도 이해가 필요하다. 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행정환경의 변화는 이라는 1페이지, 2페이지의 거시 환경의 변화를 저희가 예상문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하게 과거의 기출문제를, 그죠? 해석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1페이지, 2페이지를 여러분이 보고 있지만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정보화가 3분의 2고 3분의 1 정도의 내용이 지방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현상이
세계와 위쪽, 지방화 아래쪽으로의 힘의 이동인데, 이거 거치고 팬데믹 거치면서 국가가 기환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국가가 기환하면서 이렇게 다시 모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흐름이. 그러면 지방화라는 것도 한물 간 거 아니냐? 뭐의 측면에서 보면 저기에서. 근데 저희는 여전히 뭐 여기에서 강조하거든요, 지방화를. 왜 강조하지? 특수성이죠. 특성인데. 그래서 지방화는 무시할 수는 없겠네. 그래서 지방화는 내일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지방행정론이란 별도 과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로 방어합시다. 정책학이 방어가 가장 어렵긴 한데 정책학도 마지막에 한 2회 정도 정책학을 할 생각인데, 그래서 일단 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상당히 딜레마예요. 정보체계론, 지방행정론, 정책학, 이건데. 그래서 정보체계론은 지금 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오늘 얘기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방행정론은 내일 나오는 내용 정도를 정리를 해서 끝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정책학은 마지막에 특히 정책 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왜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 2회 정도를 잡아가지고 정책 결정 모형을 설명을 해주겠다. 예비 때도 열어주고 일순환 때도 열어줬지만 또 안 봤을 거다, 측면이고, 공부를 안 하니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학처럼 국제경제학이 필수예요, 들으세요? 라고 하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저 정보화가 나오게 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출발이다. 왜? 정보화라는 주제가 나오면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보화가 나오면 무조건 이 틀을 갖다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것만 일단 잡아도 별로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E가 S 그리고 G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E가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전자죠, 전자. 기술이에요, 기술. E라는 기술. 그러니까 E 거버넌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E를 붙이는데,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전자죠. 전자 정부. 전자. 자, 전자라는 기술. 이게 영향을 미쳐요. 뭐에? 소셜, 사회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죠? 명과 암의 영향을 미쳐요. 명과 암의 영향을 미쳐요. 근데 명은 항상 뭐의 측면이 강하다고요? 산업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지능의 프레임이 나온다고 했죠. 지능. 그럼 지능이나 보호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지죠. 뭔데요? 거버먼트, 정부.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인데, 기출문제에서 정보와 관련된 게 나오면 일단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정보체계론인데, 이게 E 그리고 S 그리고 G예요. 자, 여기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 거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E가, 자, 세 개는 3종 세트인데 이 세 개가 다 나오면 완결이에요. 완결인데, 자, E가 있어요. E는 항상 뭐가 나오죠? 변화가 나와요. 제3차 산업혁명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 이런 식의 논인데, 변화. 그럼 뭘 물어볼까요? 차이가 뭐니? 를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4차로 대변되어지고,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GPT의 특성이죠. GPT라는 표현 기억나요? 예비 때 얘기했잖아요. 일반 범용 기술인데, 이게. 자, 산업혁명을 1차부터 4차까지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건 요약정리집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약정리집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있는데, 1차부터 4차까지를 나눌 때 산업혁명의 1, 2, 3, 4차를 나누는 핵심적인 기술이 있어요. 이걸 저희가 범용 기술이에요.
범용기술. 그래서 정보 책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범용기술, 일반 범용기술, 보통 범용기술이라고 하죠. 이 범용기술이 1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얘기했죠? 증기기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했죠? 전기예요. 3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정보화예요, 정보화. 4차 산업혁명이 뭔데요? AI 혁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논의는요, 정보체계 논의든, 행정학이든, 기본 축이에요. AI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미나게도 1페이지와 2페이지의 내용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참 행정학은 느리다. 느리다. 기술적인 측면만 가지고 보면, 다만, 4페이지 정부 간 논의에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가 지금 정부 간인데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나눠드린 거예요. 배치를 좀 새롭게 한 건데 좀 늘었죠. 정부 간의 내용이 좀 늘었는데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거 그 차이가 구별이 안 되면 공부 참 안 한 거예요. 약간 늘었는데 그래서 편의상 좀 늘렸어요. 원래 5페이지에 제일 위에 문제까지만 있었죠. 기출문제가요. 5페이지에 제일 위에 문제까지만 있었어요, 원래. 거기서 원래 끊겼거든요. 정부간이. 근데 뒤에 붙인 거잖아요, 그죠? 뭐 소극행정, 뭐 적극행정에서 이제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원래 좀 애매하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이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협업행정이 강조되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적극행정이 강조되어지고 이런 식의 논의인데 그래서 애매한 걸 뒤에 갖다 붙인 겁니다. 지금 정부 간에. 그래서 약간 편제가 달라진 거예요. 편제가. 근데 정부와 논의가 상대적으로 참 늦어요. 근데 4페이지를 보면 기출문제에서 밑에서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제일 아래쪽 문제 정도가 특히 제일 아래쪽 문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왜? 박스가 이 지능정보기술이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박스가 있고 박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별표가 있고 별표에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초지능화 기술입니다. 초지능화 기술인데 그래서 판서해 준 거 보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초연결화 기술이고 문제는 이 초연결화 기술은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반이에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초지능화 기술, 초지능화 기술의 핵심은 AI. 포인트가요. 제4차 산업혁명의 GPT가 뭐냐라고 물으면 AI라고 해요. 그래서 AI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제4차 산업혁명은 AI 혁명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GPT는 AI.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너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사활이 달려있어요. 사활이. 그러니까 AI가 엄청나게 강조되는 정부예요. 왜 AI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미래의 먹거리적 관점에서 저희는 사실은 하드웨어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요. 하드웨어적 관점에서는. 뭐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미래의 먹거리적 관점에서 저희가 일반 행정부문 정치학에서 그죠? 기술 패권 경쟁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 패권 경쟁의 장이 있잖아요. 장. 이 장의 핵심이 뭐죠? 하드웨어적 관점에서의 반도체예요. 이거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요. 반도체 가지고. 하드웨어 반도체.
이 소프트웨어의 핵심이 뭐죠?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데이터, 이 두 개가 지금 포인트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약한 게 이쪽이에요. 빅데이터, AI,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그죠? 하드웨어 쪽에 더 강하죠.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도 하드웨어 쪽에 이상하게 좀 강해요. 소프트웨어 쪽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5년 내내 아마 저 AI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중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왼쪽 깜빡이를 켜면서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뭐요? 성장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깜빡이는 계속 왼쪽을 많이 키는 것 같은데, 뭐요? 분배 쪽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큰 흐름은 사실은 성장 쪽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묘한 전술을 쓰고 있는 건데요. 본인의 핵심 지지층에 대해서는 계속 뭐요? 립 서비스를 해요. 근데 안 보이는 파트에서는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가장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이분께서. 평가는 저희가 할 영역은 아니고, 수험적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만 저희한테 중요한데, 어쨌든 AI는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서 AI가 안 나오면 아마 인사혁신처장이 잘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니면 제가 자르는 트리거닝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AI를 출제를 안 했습니다, 대통령님. 일러 바치면 돼요.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사람이 국정의 기조적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분을 여기에 앉혀두는 건 국가적인 낭비이면서 현 정부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적폐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AI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AI의 사실은 개념만 정확히 규정하면 기존의 내용과 뭐가 다를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죠? 여기 E가 있어요. 이건 뭔데요? AI예요. AI예요. 근데 AI를 저희가 접근할 때는 항상 AI가 작동하려면 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AI는 자동차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빅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빅데이터와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프로그래밍이 있다. 이게 뭐죠?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AI가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논의가 된다면 당연하게 빅데이터가 기반돼야 하고 이걸 통해서 알고리즘화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건데 요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거고 사회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이라는 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명과 암이에요. 그리고 이거 거의 기계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AI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어떤 기술이 들어오든 간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정 정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차가 고정되어 있어요. 목차. 그래서 명의 측면, 암의 측면. 명이 있고 암이 있다. 이렇게요. 근데 암은 거의 기계적으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계속 그냥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4가지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AI가 부각됐다. 네 가지 정도의 암이 있다. 그 중에 많으면 두 가지만 써도 된다. 하나가 프라이버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뭐 행정법에서도 배우셨을 거고요. 또 하나가 격차. 그냥 가장 일반함은 전자격차. 이 디바이드. 기술에 따라 다 다르게 지칭돼요. 디지털 격차 또는 AI 격차.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 AI 디바이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개. 하나 더 들어간다면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 지금 뭐 보안 안보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정도죠. 이게 암이에요? 그럼 거의 기계적. 그러면 4페이지의 제일 아래쪽 문제, 올해 문제는 4페이지의 제일 아래쪽 문제, 올해 문제는 뭘 물어본 거예요? 이해 관점에서 보면 지능, 정보, 기술. 지능, 정보, 기술에서 재미나네요. 그죠? 분리할 수 있겠어요? IoT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초연결화 기술이었죠. 뭐 박스에 4페이지에 기출문제 박스에 초연결화 기술을 제가 세 가지 얘기해 줬잖아요. 예비일순환 때 초연결화 기술, 초지능화 기술에서 초연결화 기술에 일단 두 개. 하나 뭐였어요? IoT,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했죠. 클라우드 컴퓨팅. 아래쪽이 빅데이터 AI, 거기에 따른 알고리즘. 이 두 개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하세요라고 했는데 초연결화에 하나가 더 있다. 뭔데요? SNS죠. 이렇게. 정치하고 뭐 일반인적 입장에서 보면 SNS가 너무 핫하죠. 기출문제에서. SNS가. 왜 정치학은요? 이쪽을 거의 안 다뤄요. 초지능화 기술. 초연결화 기술로 다 뭐요? 뭉쳐져 있어요. 기출문제가. 6문제나 되는데, 정치학에서. 거기서 핵심이 SNS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여기가 빅데이터, AI, 거기에 따른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이렇게 사회로 들어와요. 사회로. 행정은 사회로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네트워크 사회. 그리고 난제. 기계적으로 들어와요? 무슨 얘기지? 네트워크 사회, 난제. S잖아, S. 사회의 영향이 네트워크 사회가 된대. 사회 문제가 뭐야? 난제화 된대. 이게 S예요. S.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인데 E가 있고 S가 있고 그 다음에 G 들어가게 돼요. 그럼 E에 AI가 있고 S는 명과 암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정학처럼 네트워크 사회의 난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네트워크 사회의 난제 이렇게 규정하기도 해요. 이건 버전의 문제니까. 뭐로 물어볼지 모르죠. 네트워크 사회의 난제로 물어볼지 명과 암으로 물어볼지 어쨌든 주소가 소셜 S라는 거예요. 사회. 그래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거버먼트의 대응인데 이 대응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제 뭔데요? 정부 3.0 언제 나왔대요? 박근혜 정부 때. 여기서 변화된 게 한 개도 없다. 근데 정부마다요 조금씩 용어를 바꿔요. 조금씩 용어를 바꾸는데 정부마다 용어만 바꿀 뿐 정부 3.0에서 뭐가 바뀐 게 없어.
그리고 현 정부적 측면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일순한테 나눠줬는데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었던 오늘 자료 42페이지입니다. 사실 그걸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게 무서운 게 행정학에서 출제위원들이 2년에 1명 정도 정부 출연기관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한국행정연구원이에요.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정학 박사들이 가 있거든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출제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나왔던 이상한 내용들, 즉 일반적인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들어간 연구원들이, 특히 선임 연구위원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출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무지하게 거의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왜? 알면 쓰는데 모르면 못 쓰고, 몰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42페이지가 이 제명정부 관련돼서 가장 거시적으로 정부의 혁신적인 측면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자, 뭐라고 했죠? 지는 뭘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 3.0.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정부 3.0이 여러분 뭐였어요? 투입, 전환, 산출이죠. 그죠? 투입, 전환, 산출. 기계적으로 투입이 뭐였죠? 개방형 정부. 그렇잖아요. 아니, 정부가 있으니까 여기 정부예요. 시스템, 체제가 있고. 정부관이라고 하면 이 세 개라고 했잖아요. 세 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개방형, 여기서 지능형, 여기서 서비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논의인데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그 이후의 정부들은 이 세 개의 틀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 대신에 용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강조점을 두거나.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했던 전자정부를 개방형 플랫폼 정부라고 규정했던 거거든요. 개방형 플랫폼 정부? 개방형 플랫폼 정부. 이게요. 근데 이 세 개의 균형성을 맞추면서 용어적인 측면에 변화를 살짝 준 게 이재명 정부의 플랜이에요. 그게 46페이지에 보면 초개인화 정부 한가로 1번, 48페이지 중간에 실험하는 정부, 50페이지 중간에 대화하는 정부. 대충 감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대화는 뭐에 가깝죠? 개방에 가깝죠. 실험은 뭐의 내용이에요? 지능형이에요, 원래. 지능형의 내용이에요. 서비스의 포인트는 뭐죠? 개인 맞춤형인 거죠. 결국 뭐 초개인화라고 부르든, 실험이라고 부르든, 대화안이라고 부르든, 결국은 정부 3.0 틀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용어가 바뀔 때는 조심하실 게 가급적이면 그 정부의 용어를 써주는 게 예의 구조가. 그러니까 정부 3.0이라는 거 그냥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부르는군. 이 세 개로 부르겠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요, 다 예상 문제입니다. 이 워낙 포괄적으로 들어온 내용이고, 그래서 54페이지에 그림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 그림은 아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합격해서 들어가시면 저런 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 만드는 거라고요. 제일 위에 지향 가치가 있어요. 이 지향 가치가 구현되어진 미래 정부의 비전 또는 미션이 있죠. 이게 초개인화 정부, 실험하는 정부, 대화하는 정부예요. 이걸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거고요. 이 목표적 측면을 이루기 위한 액티비티, 활동이 있어요. 이 활동적 측면 자체가 수행되는데 필요한 수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액티비티, 활동인 거예요. 이쪽에 전략적인 관리의 기본적인 포맷인데 이게 미션, 비전, 뭐 전략, 전술 이래 가지고 들어갔더니 일종의 변형된 형태죠. 어느 부처에 가든 간에 맨날 이 작업을 정말 많이 해요. 하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틀은요, 5년 동안에 사실은 안 바뀌어요. 어쨌든 저 틀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의 기조적인 측면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에 올해 시험이 있었고요. 그 점에서 보면 본격적인 이재명 정부의 논의는 내년 시험이 기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건 1년 사이에 무슨 성과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하겠다. 일종의 청사진인데 그 청사진적 관점을 그린 거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왜? 그게 한국행정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저기에서 들어가서 맨날 내 문제가 협업, 행정, 적극, 행정. 매번 적어낸 겁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만 다루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시험은 특히 혁신이라는 지문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그 하나를 사실은 풀어가지고 잘게 씹어먹어도 행정학 전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거시적인 틀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잠깐 쉬었다가 42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볼게요.